2023년 4월 12일 미국 3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의 저자이신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주 아, 예, 뵙네요, 우리. 네, 교수님. 교수님 오늘 네, 복장이 네. 약간 제임스 딘을 연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독자분들이 화내십니다.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예, 항상, 지금 방송 끝나고 왔는데, 예, 이제 우리 자고 일어나서 내일 또 바로 새벽에 FMC 회의로 분석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복장이 남루할 것 같아서 좀 갖춰 입었습니다, 그래도. 네. 종종 입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예, 네. 교수님, 그러면 2023년 3월 CPI가 발표되었는데요. 총평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의 총평은 물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잡히는구나 음,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 3월 달 물가잖아요. 지금 4월 살고 있는데 3월 달에 특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은행이 파산하고 뭐 금융부실이 계속 야기되고 근데 네. 그것 자체가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해도 그것 자체가 상당한 긴축적 효과가 작용된다. 시중의 유동성을 음, 공급하지 못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그런 것들의 영향으로 생각보다 빨리 그러니까 경제는 침체 국면으로 갈 수 있고 경기 침체는 곧 물가가 좀 더 빨리 잡힐 수 있는 그런 경로에 있을 수는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상했던 거랑 오히려 그거보다 이상으로 물가 상승률의 실적치가 많이 낮아진 거고요. 그리고 뭐 근원 물가도 기대했던 수준으로 좀 떨어져 주고, 그래서 물가가 확실히 잡혔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많이 갖게 만드는 CPI 발표가 아닐까. 이게 저의 그 총평이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뭐 CPI에 관심 있는 이유가 금리에 대한 판단인데, 금리에 대한 판단도 많은 또 시장에서의 기대가 금리 이제 동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게 좀 점증되는 그런 시점이 또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교수님께서 지난 2월 물가까지 네. 물가의 정점은 찍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네. 이번 결과도 변함이 없는 걸까요? 네. 물가 정점 찍었다라는 말이 결국 디스인플레이션의 개념인 거죠. 제가 계속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지표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여러분께 설명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시해드리는 이 내용을 보시면 일단 3월 CPI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5.2%였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시장의 기대보다도 크게 떨어지는 5.0%를 기록한 거고요. 어, 그리고 6.0%라는 지난달 물가보다도 상당 부분 떨어진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 직전월보다도 많이 떨어졌고 시장의 기대치인 5.2%보다도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실적치 기준으로는 많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자, 그다음 이 CPI를 가지고 구분을 해본다면 이게 지난달이에요. 그리고 이번 달이, 그러니까 2월 달이고 3월 달입니다. 근데 6.0% 발표됐을 때 식료품이나 에너지나 고루 높은 물가가 기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렇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재밌게도 보세요. 5.0%라는 CPI 물가 상승률인데 식료품 물가도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재밌습니다. 어, 에너지 가격이 크게 떨어져서 3월 달 에너지 가격인데 22년 3월 달에 비하면 뭐 엄청나게 떨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에너지 가격이 향후에도 보세요. 3월, 4월, 5월, 6월 계속 고유가 시대가 시작됐던 그때 기점 아닙니까? 네. 그때보다도 원자재 가격이나 원유 선물 가격이나 이런 가격이 22년 2분기에 비하면 23년 2분기가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어쨌든 나머지가 올라도 에너지 가격이 많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물가라는 그 개념 자체가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이런 펜 하나의 가격이 작년
예를 들어 3월 달에는 100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100원에서 150원, 200원, 300원 이렇게 오르다가 만약에 23년 이 3월부터 100원보다도 떨어진다. 뭐 이렇게 되면 그냥 물가 상승률은 많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 숫자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부문이나 원자재 가격은 22년과 비교했을 때,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물가 상승률 실적치만큼은 확실히 잡히는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일단 한 가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 식료품과 에너지 물가 이것은 워낙 급등락이 심한 품목이니까 네. 기조적으로 물가가 정말 잡혔느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원 물가를 봐야 된다. 그래서 전체 CPI 물가 중에 식료품 물가와 에너지 물가를 제외한 나머지 물가 상승률. 그게 이제 곧 근원 물가다. 여기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죠. All items. 그러니까 전체 물가인 거예요. All items. 근데 여기서 뭐를 뺀 거야? Less food and energy. 그러니까 식료품과 에너지 물가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 그러니까 이게 잠재 물가, 근원 물가 제가 말을 혼동했네요. 이게 바로 근원 물가 상승률의 개념인 거죠. 보시는 것처럼 5.6%. 이것은 시장의 기대치가 다시 앞으로 가본다면 5.6%였는데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그 근원 인플레이션입니다. 여전히 근원 물가는 잘 안 잡힌다라는 거. 이것은 조금은 방해를 주는 거죠. 물가 잡혔다는 그 기대감을 갖는데 방해를 주는 거죠. 결국 이제 근원 물가 상승률 추이를 본다면 지난달 근원 물가 상승률이 5.5%였는데 그거보다도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전히 물가 잡는 게 쉽지 네.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건 확실해요. 음,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이게 또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밖에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뭐 1년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 2년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 전반적으로 2% 수준에 매우 부합하게 떨어졌다. 이것은 역시 물가가 빠른 속도로 잡히고 있구나, 디스인플레이션이구나 라고 판단하게 하는데 뭐 근거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늘 보여드리고 있는, 제가 이제 이거 발표되자마자 이 그래프를 업데이트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을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말이죠.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근원 물가주의, 식료품과 에너지는 여기 마이너스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참고로 마이너스 기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기여한 에너지를 제외하면 사실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죠. 보시는 것처럼 식료품 물가 상승률의 기여도는 많이 떨어졌고요. 그죠? 많이 네. 떨어지고 있고 에너지 물가에 대한 그 기여도는 3이었다가 0.4 기여했다가 아예 없어졌죠. 역행하는 거예요. 거들지도 않는 거예요. 이해 네. 가시죠? 네. 그러니까 5명이서 물건을 드는데 힘을 안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누군가는 내리고 있는 거예요. 네.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죠? 4명이서 짐을 들고 있는데 한 명은 그냥 매달려 있는 거예요. 들지도 않고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에너지 물가가 기여한 정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된 거예요. 밑에 있는 겁니다.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있습니다. 제가 이 기준을 0으로 해서 그렇지 밑에 아, 마이너스 기여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나머지가 근원 물가인데 근원 물가 중에 일부가 근원 상품 그리고 일부가 근원 서비스 물가인데 보시는 것처럼 근원 상품 물가는 또 올라가고 근원 서비스 물가는 미세하게 유지되거나 조금 더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근원 서비스 물가가 상당히 높게만 상승만 하다가 이번에 떨어져 준 것도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저와 함께 얼마 전에 고용지표 분석을 할 때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는 거, 네. 이게 역시 서비스 물가에 기여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조업의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빨리 잡히느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그 서비스 비용 자체가 그 가격 자체가 거의 의미하는 것이 인건비가 전부라는 거죠.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임금 상승률마저도 이게 둔화되는 국면이라고 한다면 근원 서비스 물가도
어느 정도 잡힐 수 있겠다. 그러니까 물론 실적치로 봤을 때 근원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보다는 올라갔지만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그 정도 숫자니까 그렇게 물가가 안 잡혔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어느 정도 잡힌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임금 상승률도 둔화되고 그런 서비스 물가가 그래도 정점 찍고 떨어지는 모습까지 생각해 보면 그래도 시장이 물가 많이 잡혔다. 이렇게 어, 기대하는 그런 순간이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지금 발표된 내용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가가 상당히 잡혔다라고 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군요. 네, 교수님, 저희가 이렇게 CPI 발표에 관심을 기울이는 중요 이유 중 하나가 네, 그 또 금리이고요. 또 네, 다음 달에 있을 5월 FOMC 때문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 기준금리 인상폭을 좀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요? 네. 시장의 경우에는 제가 늘상 이제 패드 워치를 통해서 여러분께 보여는 드리고 있는데 제가 시장에서 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또 한 가지가 이제 금융 불안 아니겠습니까? 뭐 경기에 대한 불안 이것은 상당 부분 해소됐어요. 저와 함께 어제죠. IMF의 경제 전망 보고서를 이제 분석해서 보여드렸었지만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경제만큼은 오히려 상향 조정했어요. 중국 경제는 그냥 동결하고 미국 경제는 상향 조정했는데 한국 경제만 하향 조정하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인 거거든요. 지금 좀 전에 방송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지난 7월 그리고 10월 그다음 1월 이번에 4월 네 번 연속 하향 조정한 건 정말 그 어떤 나라도 없습니다. 네 번 다 하향 조정만 해서 2.3에서 2.0, 2.0에서 1.7, 1.7에서 이번에 1.5%로 하향 조정한 거예요. 근데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보다 이번 1월에 상향 조정을 했었고요. 0.4%포인트나. 그리고 지난 1월보다 이번 4월에 또 한 번 상향 조정했어요. 0.2%포인트나. 근데 이렇게 금융 불안이란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상당히 강하다, 견조하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으니까 사실 경기에 대한 뭐 하드 랜딩 이런 건 걱정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어, 그게 더 없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기만을 고려하면 마음 놓고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의 쟁점은 뭡니까? 금융 불안인 거죠. 금융 불안. 네. 이 금융 불안, 물가 불안은 좀 해소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굳이 금리 인상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근데 금융 불안을 지금 보여드리는데 어제 이제 IMF의 경제 전망 보고서에 담겨 있는 이 금융 불안에 대한 그 진단이 있었어요. 이 보시는 것처럼 이 실선이요. 잘 안 보이시지만 이 실선들이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어, 유럽 주가, 그리고 여기 파란색이 여기 미국 주가, 그리고 일본 주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전반적으로 23년 3월 전보다 3월 이후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전반적으로 이 실선만 보세요. 네. 근데 금융기관이 투자한 스탁, 그죠? 금융기관이 투자한 이 증권, 어, 그 증권의 자산 가치가 점선입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유럽의 그 증권, 그러니까 은행들이 투자를 잘못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자산 규모가 쪼그라드는 모습, 미국도 마찬가지 이렇게 마이너스로 쪼그라드는 모습, 100 밑으로 쪼그라드는 모습, 일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은행들이 좀 잘못 투자한 경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이것은 금융 불안이라는 문제가 당분간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금리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금융 불안은 지속되니까 금리를 마음 놓고 인상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경기라는 문제는 그래도 많이 불안이 해소됐고요. 물가 문제도 그렇게 크지 않아졌으니까 지금의 생각에는 어쨌든 시장은 금리 우리나라도 동결했던 것처럼 미국도 동결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패드워치를 보여드리면 이 3월 이 CPI를 발표하기 직전에 제가 한 20분 전에 이 패드워치를 돌렸을 때 75.2%로 그래도 베이비 스텝이라도 금리 인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었습니다.
지금 세미 페드 워치를 다시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예, 보면 66.8%로 떨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베이비 스텝 금리 인상할 거야라는 그 시장의 기대치가 거의 뭐 75%를 무게를 두고 베이비 스텝 할 거야라고 믿고 있었는데 베이비 스텝 할 거다라는 그 믿음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 약해지고. 모습을 보면 오늘 물가를 가지고 물가 어, 지표를 받아든 여러 경제 주체들이 이 정도면 뭐 동결할 괜찮네. 수도 있어 하는 네. 마음을 조금 더 무게를 두는 모습이지 않나 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요, 교수님, 한 네,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보면은, 네, 최근에 그 사우디가 감산을 하면서 네, 또 그 원유 에너지가 또 가격이 오르면 또 네, 이게 한 달 정도 이제 전께 3월에 나온 거니까 4월은 네. 조금 더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한 말씀 주셨어요. 이제 국제 유가 전망치가 이제 어제 새벽에, 그러니까 미국 날짜 기준으로, 그러니까 한국 날짜 기준으로 오늘 발표가 됐는데 국제 유가 전망치가 크게 상향 조정됐습니다. 근데 이 물가 상승률 그 추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국제 유가의 흐름하고 무방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2022년에 국제 유가가 22년 2분기가 정점이었거든요. 근데 미국 물가 상승률 정점이 22년 6월 9.1%였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국제 유가가 정점 찍고 3분기부터 조금 안정화되긴 했는데 그때부터 물가 상승률이 정점 찍고 좀 떨어지는 모습. 거의 국제 유가랑 뭐 시간적 격차를 크게 안 두고 그냥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거의 시차를 안 두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CPI 물가 상승률은 3월 물가인 거고요. 예. 4월부터 본격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요. 그 급등한 3월 중반부터 급등한 국제 유가가 또 반영되는 과정에서는 CPI 물가가 안 잡힐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CPI 물가가 많이 떨어진 것은 에너지 물가가 많이 조정돼서 마이너스 기여를 했기 때문에,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가가 잡힌 것인데, 결국 이제 금통위 위원들처럼 또 페드 위원들은 앞으로 물가라는 문제가 불안하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 누차 강조해드렸듯이 중국의 리오프닝 이슈도 있고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도 이미 반등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원유 가격도 또 반등하기 시작했고, 그럼 그런 것들이 계속 야기되면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물가가 안 잡히고 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조적인 근원 물가는 크게 안 잡힌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근원 물가는 안 잡혔는데 에너지 물가랑 또 그 식료품 물가가 떨어져서 이게 잡힌 건데 다시 한번 여기 그래프 보여드리면 설명드릴게요. 그게 물가 불안 부분인 거죠. 말씀 정확히 잘 해주셨습니다. 자,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물가 상승률이 많이 잡힌 것은 9.1에서 이번에 5.0까지 떨어진 이유는 상당 부분 식료품 물가가 떨어져줘서 그리고 에너지 물가가 떨어져줘서 그게 작용된 결과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근원 물가는 뭐 잡히지 않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다시 에너지 물가가 반등해 버리면 이거 물가 못 잡은 상태로 계속 갈 수 있겠다라는 걱정이 분명히 들겠죠. 분명히 듭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너무 좋은 질문 주셔가지고 제가 IMF에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진단했냐면 그걸 한번 그래프를 좀 바로 띄워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보시면 IMF 경제전망 보고서에 있는 일부 내용인데요. 일부 내용 중에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그 표현이 이겁니다. 여기 여러분 지금 보이십니까? 네. 자료? 잘 예, 보입니다. 예,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인플레이션이 터닝 다운 됐냐? 오늘 혹은 여기 보신 것처럼 이게 이게 이제 고원이라는 뜻입니다. 플래토. 이게 고원이라는 형태.
고온에 맴돈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정상 찍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고온에 이렇게 맴도는 것을 플래토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 고온화 되느냐라는 것인데 여기 헤드라인 CPI 인플레이션으로 보면 미국이든 유럽이든 어쨌든 정점 찍고 떨어지는 모습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CPI 인플레이션으로 보면 정점에서 계속 맴돈다. 그죠? 예, 맴돌잖아요. 이런 모습임을 강조를 했었어요. 그런 면에서 국제 유가 불안 또 앞에 말씀드렸던 중국의 리오프닝 이게 대세적으로 원자재 가격이나 국제 유가를 다시 반등시킬 수 있고 이게 말 그대로 이 물가 불안을 계속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뭐라겠습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 예. 그걸 열어놨잖아요. 그죠? 그런 발언을 한 이유는 얼마든지 물가가 안 잡힌 채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요. 역시 이제 몇 시간 있다가 FMC 회의로 발표가 되겠지만 거기서도 데이터의 기초에서 분명히 그 얘기 나올 겁니다. 데이터를 봐가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할 겁니다. 이따가 함께 또 보시면 좋겠지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물가가 안 잡힌 상태에서 계속 지속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을 누구보다도 많이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거는 어쨌든 베이비 스텝으로 끝나거나 베이비 스텝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두 가지를 좀 달리 생각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런 혹시 우려 때문에라도 네, 그 아까 그 CME 와치를 보여주셨을 때 네, 상대적으로 동결 퍼센트가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네. 여전히 베이비 스텝에 무게가 실리는 그런 거라고도 그렇죠.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뭐 저희와 함께 이 즉시 분석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이미 뭐 그런 것들도 저보다도 더 훌륭하게 스스로 판단하시는 능력이 생기신 분들도 많이 계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근원 물가가 확실히 안 잡힌 상태고 어, 물가 불안 요소는 여전하고 그리고 이거는 4월 물가가 아니라 3월 물가니까 아직 불안한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베이비 스텝은 하겠지 하는 생각을 조금씩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교수님, 이번에 네, 만약에 그 한국 시간 기준으로 FOMC 회의가 5월 4일에 있는데 네, 여기에서 연준이 베이비 스텝을 강행할 경우에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국은행에서 또 5월에 금통위가 또 열리잖아요. 네. 그때는 좀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어떻게 가져갈까요? 아, 자, 한국은행하고 우리나라 좀 비교를 하는데 일단 제가 준비해드린 것은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거 하나 먼저 보여드리고 너무 좋은 질문이셔서 그 질문에 대해서 좀 화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기대는 벌써 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김칫국을 많이 들이마시고 계십니다. 6월까지, 그러니까 5월에 기준금리 인상을 한번 더 추가적으로 단행하고, 그리고 6월까지는 동결을 하다가, 이제 7월부터는 당장 금리를 어, 인하할 것이다라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하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한 기대감이다. 어, 과한 기대감이. 근데 이 기대감 자체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기대감 자체가 주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죠? 기대감만으로도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나가는 거니까. 주식 시장에 더 많은 돈이 유입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반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 금리가 인하될지 그건 다른 얘기라는 거죠. 아, 실제 인하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주식 투자자나 부동산 투자자나 투자자 입장에서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높은 금리가 혹독하고 힘드니까, 그죠?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금통위 입장에서, 연준 입장에서는 아직도 물가 안 잡힌 상황이고, 물가 불안 요소가 남아 있는데, 우리는 물가 잡으려고 있는 기구인데, 물가 붙잡고, 뭐 다시 금리를 인하해버리면, 당장 인하해버리면, 첫 번째, 그럴 거면 왜 올렸냐? 이 비판이 들 거고요. 정치적으로. 그죠? 음, 아니, 지금까지 올려놓고 왜 내리냐? 그럴 거면 왜 올렸냐? 올리지 말지. 이런 얘기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것 때문에라도 금리 인하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금통위 입장에서 혹은 페드 입장에서는 물가 잡는 게 주안점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의 주가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예,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 또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기대를 너무 불러일으키고 다시 물가를 못 잡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준의 통화정책 운용 방향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OECD는 23년 연내에 계속 정점 찍고 동결시킬 것이다. OECD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에 대해서. 저도 이런 생각 갖고 있고요. 아마도 FOMC 위원들도 이런 생각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단행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 동결하다가 24년 1, 2분기 돼서야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 이게 이제 FOMC 위원들의 생각이고 이것은 시장의 기대치에 해당되는 시장의 생각. 두 가지 색깔이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미 그 기준금리 격차는 벌어졌다. 그리고 추가적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금리를 동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물론 한국은행 총재께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끝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여지를 이제 둔 것인데, 그것은 어쨌든 물가라는 숙제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표현을 한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구두 개입에 해당되거든요. 자금 유출이라든가 또 강달러라든가 이런 걸 막기 위한 구두 개입의 성격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 경제는 그래도 뭐 소프트 랜딩에 가까운데 우리 경제는 하드 랜딩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한국 경제 성장률은 1.5%로 IMF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1.5% 수준은 정말 오히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실물 경제 느낌? 그런 체감 경기로는 그때 당시의 실물 경제 느낌, 그런 수준에 오히려 가깝다라고 할 만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8%였거든요. 플러스였습니다. 그러니까 1%에 가까운 성장률인데, 1.5%면 다른 비교 대상이 별로 없어요. 어, 1.5에 가까운 숫자가 별로 없어요. 경제 위기 4번 제외하면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라고 누차 강조했잖아요. 그런 거니만큼 경기 침체라든가 금융 부실이라는 위협이 너무나 커서 우리나라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상하기가 너무 큰 부담이 된다. 뭐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교수님 오늘도 이렇게 즉시 분석 감사드리고 혹시 그러면 네. 끝으로 조금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뭐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와 함께 이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즉시 분석에 참여해주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물가에 대한 뭐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을 왜냐하면 이 CPI 분석을 작년 뭐 예를 들어 이맘때부터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1년 정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그때마다 CPI란 무엇인지, 그때마다 PCE란 무엇인지, 지금 경제 국면을 물가와 금리와의 관계가 뭔지 뭐 이걸 계속 똑같이 설명드리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뒤늦게 시작하신 분은 어떻게 경제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끝까지 이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께 말씀드린다면 제가 이제 제 채널 그리고 우리 웅달님 채널 두 채널을 좀 도와주는 어스얼라이언스라는 이 회사가 저와 함께 이 경제 공부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과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저 혼자 만들었다면 절대 못 만들었을 23강에 걸친 어쩌면 여러분이 대학교 때 경제학 수업을 받는다, 한 학기 동안 내내 받는다 하는 것을 23강으로 정말 20분씩 축약해 놓은 느낌이고, 쓸데없는 경제 원론이 아니라 정말 이런 실물 경제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역량 자체를 갖게 만들어주는 그 교육 과정이지 않을까 하면서 제 교육 과정이지만 좀 민망하지만 여러분께 좀 추천드리는 말씀 드리면서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교수님 여기 포스터 글 네, 중에
네네. 잃지 않기 위해라는 표현이 되게 와닿는데요. 네. 예, 여기 보니까 긴 기간 동안 금전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잃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네. 이게 그 교수님과 즉시 분석을 좀 오랫동안 해오면서 제가 느끼는 네. 게 네. 그 돈을 버는 것도 버는 거지만 네. 정말 그 최악에 처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 전 재산의 네. 상당 부분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교수님과의 즉시 분석을 통해서 그 큰 그림을 읽으니까 네. 확실히 아주 큰 실수는 안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말씀 감사하고요. 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과찬의 표현이시고요. 아유, 아닙니다. 아, 경제 국면을 좀 이해하시다 보면 제가 네, 오늘도 이제 삼성그룹의 임직원분들 한 천여 명과 강의를 진행했는데 예를 들어 한 300분은 대면으로 한 700분은 온라인으로 해서 천여 명과 대화를 했고 그걸 이제 5번에 걸쳐서 삼성그룹과 과정을 기획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일부 그 과정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좋은 어떤 교육 과정을 통해서 경제를 제대로 진단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인프라들이 소위 이제 훌륭한 기업들에서 제공을 해주고 계세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좀 열외된 분들은 좀 안타깝지만 또 다른 양극화를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제 고자산가들은 그리고 뭐 훌륭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는 경로에 있는데 또 경제 지식 같은 것들도 많이 함양해서 또 자산을 불리고 돈을 돈이 또 돈을 벌게 만들고 하는 그 구조를 많이 이해하고 무리한 접근을 안 할 텐데 그냥 아예 경제에 대한 관념을 안 갖고 무리하게 투자를 하셨다가 정말 잃게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우려스럽더라고요. 저도 이제 부동산 같은 것들 전망할 때도 투자자 관점에서 전망해 드리기보다는 조금 더 내 집 마련 이라는 관점에서 의견을 많이 드리듯이 여러분들이 그냥 어, 정말 잃지 않는 그리고 경제의 국면을 정확하게 정의 내리고 그 국면에 걸맞는 그 포트폴리오를 가져나가는 적어도 경제 기사를 읽을 때 분명히 한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고 읽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제라는 언어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습득해야만 다양한 정보가 옳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경제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금융 교육이 아니라 경제 교육입니다. 경제 자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고 나서 우리 이런 즉시 분석 함께 참여하시면 어, 굉장히 쉽게 모든 게 네,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웅달직방 구독자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화석입니다. 매번 또 우리 웅달님하고 즉시 분석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고 있는데 경제 전망 뭐 보고서 발표되고 할 때마다 그게 얼마나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마 체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양한 거시경제 변수들이 경제가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돌면서 운용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들여보고 그 들여다본 다음 적절한 그 시대에 맞게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항상 잃지 않는 투자하실 수 있겠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경제를 공부해야 된다.